반갑습니다. 오대혁입니다. 국어 강의를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국어 시험이 공무원 시험 중에서 최근에는 문제가 쉽다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은 범위가 넓고 이 많은 범위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정리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국어는 국문법 분야, 어문 규정이라고 해서 표준어 맞춤법 분야,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비문학이라고 해서 논리적인 글들도 나오죠. 거기다가 한자의 한자성어, 문학 작품들.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길을 모르죠. 닭이망양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양을 갈래길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쪽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향을 알면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정리가 가능하죠. 근데 너무 많은 분량을 한순간에 다 집어넣을 수 있냐?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인간의 뇌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어 문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시험 나올 만한 것들을 정확히 짚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 나왔던 문제, 기출 문제들도 정확히 인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국어 문제는요, 거시적인 측면도 알아야 되겠고, 미시적인 면도 다 있어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출제될 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의 방향을 명확히 알고, 그 다음 미시적으로 깊이 있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나올 만한 것을 정확히 짚고 그 나온 문제 중에서 앞으로 나올 문제 중에서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을 해야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침반이 없이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넓고 넓은 국어의 바다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여러분이 고득점 얻을 수 있도록 국어 선생님 오대혁이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우리가 잡아나가는데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문제를 직접 보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방법.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아는데 이런 문제 나온다. 그렇다면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이론적인 부분에 핵심적인 사항, 나올 만한 지점들, 문제 나오는 배경이 되는 이론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해 나갈 것인가를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464입니다. 실전국어 464. 여기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464문제를 우리 풀어나가는데 처음에는 홀수번 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쭉 풀어나갈 거예요. 그 안에서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짝수번은 어떻게 되느냐? 짝수번은 반복되는 거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홀수번만 딱 보고도 정리를 하고도 짝수번 문제 스스로가 다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풀어나가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인 것들을 잘 점검하면서 꼼꼼하게 앞에 부분들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적인 부분들이 점검이 되고 문제 스타일들이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찬찬히 꼼꼼하게 보실 수 있도록 앞에 부분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럴 때는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서 풀어나가신다면 짧은 시간 내에도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 풀이의 어떤 베테랑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합격의 길로 가는 중요한 어떤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제가 해드리고 이제 홀수법 문제부터 풀어나가도록 하죠. 자, 문제를 여러분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문제 1번은요.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는 문제 수준을 보면요. 별 하나 정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런 문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는 어때요? 얼굴에는 이마, 눈썹, 코 등이 있다 했습니다. 언어 기호의 특성이죠. 언어 기호의 특성. 글씨 죽이죠. 아주 대단하죠. 자, 언어 기호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추상성, 자의성, 체계성, 분절성. 여기서 많이 국어 공부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자주 나왔던 것들이 자의성이 많이 나왔죠. 자의성 나왔었고 분절성도 2013년도에도 나왔었고요. 별거 아니죠. 자의성의 포인트는 뭡니까? 내용과 형식 사이. 거기에는 무엇이 없다. 필연성이 없다는 거죠. 내용과 형식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건 뭘까요? 언어 기호의 특성 중에 기호성을 말하는 거겠죠. 언어 기호의 특성, 내용과 형식이 존재한다.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사과라고 말한다. 내용은 뜻이고 형식은 소리죠. 언어는 기호라는 얘기죠.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 내용과 형식 사이에는 뭐가 없다. 필연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의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의성 설명할 때는 어떤 게 나와요? 우리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house라고 표현한다. 라든가 국어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를 house라고 표현한다. 그 다음 그 외에도 팔로, 돔, 가사 뭐 이런 표현들이 언어마다 좀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과 형식 부분에서 본다면 내용은 하나인데 그걸 표현하는 형식이 다양하죠. 내용은 하나인데 형식이 다양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자의적이다. 언어는 자기 멋대로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할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의성, 자의적이다. 이 표현을 달리 표현해서 임의적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의적이다. 그런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이 여럿인데 형식이 하나일 수도 있죠. 이게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거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할 때 배배배 나오는데 형식은 같은데요. 소리는 같은데 뜻하는 바가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임의적인 것을 설명해 주죠. 그 다음 세 번째, 언어의 역사성.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할 때도 넓게 보면 역사성은 다 자의성 속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문제에 선택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때에 마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음이라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가잘이 가을로 바뀌었다. 이런 언어의 역사성을 설명하면서도 필연성이 없음을 설명해주는 자의성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어여삐 너겨. 예전에 어떤 뜻이었어요? 불쌍히 여겨서. 어여삐 너겨.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시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일을 어여삐 너겨. 불쌍히 여겨. 가엾이 여겨. 그 뜻이었다가 뜻하는 바가 예쁘게
예쁘게라는 뜻으로 의미가 변화했죠. 이런 것들은 형식의 변화이고 이거는 내용의 변화죠. 의미의 변화죠. 이렇게 언어 역사성을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역시도 무엇에 포함된다? 자의성이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예전에 국어 문제가 공개되면서부터 제일 먼저 나왔던 문제가요. 음성상징어. 의성어 어태어도 자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번 2021년도 지방직 국어 문제에서도 음성상징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음성상징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엉뚱한 답을 해서 그 쉬운 문제에서 걸리기도 하대요. 의성어 어태어도 역시 자의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멍멍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개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데 일본어로는 왕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미국에서는 뭐라 표현해요? 영어로 빠와우 이렇게 표현하죠. 똑같은 개의 울음소리인데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한국어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개의 울음소리인데도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때는 달리 표현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예전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수탈개 울음소리를 꽃게오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죠. 자,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의성어만 나타나고 자의성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언어의 자의성은 무엇을 설명해 줘야 돼? 포인트가. 필연적이지 않다. 1대1이 아니다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꽃게라고 수탈개 울음소리를 말하지만 미국에서는 코코도들두라고 표현한다. 라고 하는 얘기 정도가 들어가줘야 필연적이지 않다.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음성상징어도 무엇을 설명해야 돼요? 필연적이지 않다를 설명할 때만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언어의 특성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자의성을 묻는 문제. 예전에도 나왔고 혼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주의를 해둬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얼굴에는 이마, 눈, 눈썹, 코 등이 있다. 이거는 자의성 설명하는 거 아니겠죠? 이거는? 뭘 설명할까요? 분절성을 설명하는 거겠죠. 어떤 성질을 얘기할까요? 분절성은 연속적인 것을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는 거죠. 연속되고 있는 걸 끊는다. 얼굴이라는 것은 눈이나 코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나누어서 언어로 표현한다. 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분절성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상성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추상성은 무엇을 가리켜서? 구체적인 사실들이죠. 어떤 특성들. 그 유사성을 가지고 추상화시키는 거죠.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꽃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내기 전에 무궁화, 진달래, 코스모스, 국화 그것의 공통 속성이 뭐가 있을까요? 꽃잎이 있죠? 꽃받침도 있죠? 암술수술도 있고 야,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의 말로 묶어내자. 꽃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꽃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 될 테고요? 총칭어라고 얘기하죠. 총칭어. 묶을 총자예요. 묶어서 칭하는 말. 총칭어가 됩니다. 이런 과정들, 코스모스, 무궁화, 진달래 이런 것들을 꽃이라고 가리킨다. 묶어서 말한다. 그런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고 추상화 과정이라고 하고 그런 언어의 특성을 가리켜서 추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성은 위 표현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영희가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 요 자리에는 뭐가 올 수도 있고 철수도 올 수 있고
순위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명사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은 명사가 온다라고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 다음 가가 붙어서 주어를 받는다 하는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설명을 언어의 체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설명했던 역사성이 언급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호성도 있지만은 사회성이라는 것이 있죠. 사회성은 뭘 얘기하는 거고요? 약속.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못 바꾼다 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으면 사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호성은 설명을 했고요. 개방성, 그거는 다른 말로 창조성이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만들어내요, 언어로. 요민이, 봉황이니, 사랑이니, 평화니, 이런 표현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언어로 만들어낸다. 새로운 문장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의 개방성, 다른 말로는 뭐 창조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 언어 기호의 특성들을 살펴봤습니다. 기호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역사성도 존재하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의성,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로 나와 있는 것들은 연속적인 것을 끊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분절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추상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추상화 과정, 그 추상성 있죠? 체계를 갖고 있다, 체계성. 거기다가 사회성이니 개방성이니 하는 것까지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그 고갱이 부분에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인지하시면 이런 문제 별것도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같이 봐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시는데 홀수본 보기로 했죠? 자, 홀수본 문제. 자, 3번.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 또는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꽤 나오죠. 최근에는 국가직 지방직 문제에서 어문 규정이나 공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문제라도 잘못 풀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표준어 또는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 우선 볼까요? 내가 하는 말 농담으로 듣지 마라. 어디서 많이 주워들었죠, 여러분들. 말다. 한자로는 물이라고 쓸 수 있죠. 말물자. 말물자입니다. 자, 말다를 활용하면은 듣지 마.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어디서 배웠어요? 말하는 쓰면 안 된다. 라고 했다가 몇 년도에 2016년도에 바꿔버렸어요,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말하라고 써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야, 이것도 만으로 하자. 그래서 최근에 바뀐 표준어 한글 맞춤법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아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다는 마도 되지만 마라 형태도 되죠. 먹지 마요. 먹지 말아요. 이것도 되죠. 먹지 마라. 먹지 말아라. 이것도 됩니다. 근데 뭐는 안 될까요? 마라에다가 요를 붙이는 건 요건 안 돼요. 요거는. 묻지 말아요. 요 발음하고 헷갈리죠. 말아요. 그래서 말아요 요 형태는 안 되고 요 말아요 형태는 되죠. 뭐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끼다를 활용해 보면 뛰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 형태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된 거예요? 말아요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뛰다를 활용해 보면 뛰어라요. 요거하고 모양이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령을 해놓은 상태에다가 요를 붙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뛰어라요. 이건 해라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는 해여체라고 해서 높일 때 쓰는 거잖아요. 반말했다가 또 높여줬다가 그런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바뀐 부분으로 우선 말다를 활용하는 형태. 마요, 마라. 말아요, 말아라.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하나 더 들어가 보면은요, 말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말라. 그 다음 말아라 하는 게 있고요. 그쵸? 묻지 말라. 요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간접 명령의 형태로 쓴 겁니다. 간접 명령. 바로 라를 붙여요. 뛰라 라고 쓴 거죠. 간접 명령은 어디에? 매체를 통한 명령. 매체. 네, 매체는 신문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에서 매체를 통해서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간접적인 명령을 할 때, 그럴 때는 라를 붙이죠. 의가 붙는 경우는 받침이 있는 경우죠. 잡다, 잡으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경우는 의라를 붙입니다. 뛰라, 가라, 서라. 요거는 뭐고요? 말하라 할 때는 직접 명령인 거예요. 요 부분을 주의해 둡니다. 간접 명령 형태, 의라. 직접 명령 형태는 뭐를 붙인다? 아라, 어라. 뛰어라, 먹어라, 놀아라. 이런 형태도 붙죠. 말도 하나 가지고 할 얘기가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가 하는 말 농담으로 듣지 마라 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푸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푸르르다. 예전에는 푸르르다는 비표준어 였어요. 푸르르다는 쓰면 안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푸르르다도 사람들이 많이 써내니까 표준어로 인정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게 있어요. 푸르다와 푸르르다. 푸르다를 활용하면 푸른, 푸르니, 푸르러, 아나 어가 붙는 자에 러가 붙는다고요. 러불규칙 이렇게 말하죠. 러불규칙이에요. 푸른, 푸르니, 푸르러, 푸르게. 이렇게 다양한 활용들을 하겠죠. 근데 푸르르다는 어떤 활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게 표준으로 인정이 됐는데 활용의 측면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푸른과 짝을 이루면서 푸르른, 푸르르니, 푸르르게. 이건 그대로 가고 있죠, 보니까. 푸르르, 르르를 그대로 살리고 있어요, 르르를. 그런데 문제는 요 지점이에요. 푸르라는 푸르에다가 러가 붙는데요. 푸르르다는 러가 붙지 않고 어가 붙는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푸르르의 의가 탈락돼요. 의탈락이 벌어지죠. 의탈락이 벌어지면 활용해서 어떤 모양을 취할까요? 리을 남았죠? 어가 붙어서 푸르르러. 똑같아 버리네요. 푸르르다도 활용할 때 푸르러가 되고요. 푸르다도 푸르러가 되는 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의탈락되는 것을 우리는 규칙 활용이라고 말하죠. 이게 뭐하고 같은 걸까요? 담그다, 아가 붙어서 담가, 의가 탈락되는 거죠. 그와 같은 개념의 활용 형태로 푸르르다를 봅니다. 그래서 푸르르러라고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둬야 돼요. 푸르르러는 아니에요. 푸르러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해 버립니다. 그래서 푸르르다와 푸르르다의 활용 부분까지 표준어가 푸르르다도 표준어로 인정이 되면서
활용 지점까지 체크를 해 두셔야 앞으로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가을 하늘이 정말 높고 파랍니다. 이거 될 것 같잖아요. 응? 이거 히읗 불규칙이거든요. 히읗 불규칙. 자, 히읗 불규칙이란 뭘까요? 활용을 할 때 이걸 기본형이 뭐죠? 파랗다죠. 히읗 받침이 사라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뭐가 있을 때는 자음이 올 때는 히읗 받침이 그대로 있어요. 파랗다, 파랗고, 파랗지, 파랗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이렇게 쓰겠죠. 자음으로 이어지는 어미가 오면요, 그대로 써요. 근데 뭐가 올 때는 모음으로 이어지는 어미가 오면은 히읗이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히읗만 탈락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파랗다에 모음으로 이어지는 조금 전에 푸르다에서도 어가 들어갈 자리인데 러가 들어갔잖아요. 보통은 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어가 들어갈 자리인데 아어가 안 들어가고 이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히읗 받침이 사라지죠. 그래서 파랗다에 히읗이 사라지고 이가 살아남아 있다가 결국은 하늘이 파래 이렇게 됐죠. 파랗다, 파란. 파랗다를 기본적으로 한 거예요. 파란 형태는 어떤 걸까요? 파란에다가 은 형태가 들어간 거죠. 은 형태. 모음으로 이어지는 어미 형태가 오면서 히읗도 없어지죠. 의도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파란이죠. 파랗다, 파란. 그래서 히읗 불규칙은요, 활용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래 비읍니다는 어느 때 붙일까요? 비읍니다. 씁니다라고 우리 쓰잖아요. 받침이 있을 때 씁니다 취하죠? 먹습니다. 잡습니다. 그래서 씁니다 취해요. 씁니다 안 취하고 비읍니다 취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뛰다. 뜁니다 하죠. 뜁니다. 기본형이 날다. 리을 받침이 있을 때도 리을을 없애면서 하늘을 납니다 하죠. 그래서 어간이 활용할 때 안 바뀌는 지점인 어간 지점에서 받침이 없을 때는 비읍니다. 리을 받침인 경우도 리을 없애면서 비읍니다를 취하죠. 날다, 납니다, 거칠다, 거칩니다 이렇게 취하죠. 파랗다에서 히읗 불규칙의 경우도 비읍니다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1993년도에 국어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씁니다만 취하는 걸 하자. 히읗 불규칙이라고 없애서 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랗습니다만 맞는 걸로 처리하고 파랍니다라고 하는 형태는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노랗다, 노랍니다 안 돼요. 하얗다, 하얗니다 안 돼요. 하얗습니다, 노랗습니다. 이렇게만 취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변화된 지점이 내 붙이는 거 있죠. 파랗네. 하늘이 파랗네. 예전에는 뭐가 맞는 걸로 했을까요? 히읗이 탈락되면서 하늘이 파랗네. 이제는 둘 다 되는 걸로 처리해요. 파랗네, 파랗네, 하얗네, 하얗네. 둘 다 된다. 그러면 이건 뭐가 맞을까요? 파랗냐? 파라냐? 이것도 둘 다 됩니다. 이것도 최근에 바뀐 거예요. 의문의 형태를 취해서 하늘이 파랗냐? 하늘이 파라냐? 파랗니? 파라니? 이것도 됐죠. 그래서 양쪽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뭐는 안 될까요? 하늘이 파라니까, 이럴 때. 파랗다, 파라니까. 오늘 하늘이 파라니까, 소풍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할 때는 파라니까라고 우리가 안 쓰잖아요. 요것만 특이한 경우고, 나머지는 니은 형태가 들어갈 때 있죠. 그럴 때는 히읗 받침을 넣어도 되고, 빼도 된다. 요 정도가 히읗 불규칙과 관련해서 변화된 지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둘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더 들여다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 해설지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드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4번 남아 있는 거 하나 더 들어가면 벚나무 잎새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새어들었다. 예전에는 잎새라고 하는 것이 비표준어였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잎사귀. 근데 잎새도 표준어로 인정이 됐죠. 오헬리의 마지막 잎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잎새도 문학적인 표현에선 허용이 되면서 표준어로 인정이 됐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에서 잘못된 표현은 답이 3번이다 하는 정도는 금방 아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배경적인 것들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봤어요. 그 다음 이제 홀수번 문제니까 5번 문제로 올라가 볼까요? 자, 4번 문제, 그 다음 5번 문제. 5번 문제는 광고 문안에 포함된 담화의 기능이 아닌 것 고려하였습니다. 충치와 잇몸은 물론 구강 건강 관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대표 토탈 오랄 케어 솔루션 아니에요. 솔루션이 맞아요. 외래 표기법은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네. 솔루션 여기 맞습니다. 솔루션 뭐 광고에서 막 나오잖아요. 솔루션으로 알고 있다가 걸려들기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책임지는 의해서 그 칫솔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언어의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 지금 문제에서는 아닌 걸 고려했어요. 포인트, 언어의 기능이죠. 이 가운데 언어의 기능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지문에서 언어의 기능이 아닌 게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묻고 있는 거죠. 언어 기호의 특성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표현의 기능이죠. 어떤 사실을 표현해줘요. 배가 아프다. 그녀는 아름답다. 난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표현의 기능이죠. 그 반대 기능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표출이죠. 우리가 감탄사 같은 거. 감탄사 같은 것들은 아이쿠, 에구머니. 에그머니예요, 에구머니예요? 에그머니가 맞아요? 에구머니가 맞아요? 에구머니가 맞아요. 에그머니는 달걀값이죠. 에그머니 달걀값. 그거 아니에요? 어이구머니의 줄임말이죠. 어이구머니의 줄인 형태로서 에구머니라고 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표출의 기능과 관련됩니다. 어떤 표현의 의도를 갖지 않고 튀어나오는 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출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표현의 기능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우리 주의를 해야 되냐면 감화적 기능. 감화는 지령, 명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행동 유발하게 하는 거죠. 행동 유발 기능. 어떤 것들일까요? 명령 형태. 뛰어라. 감화적 기능이죠. 뛰자. 청의문 같은 경우도 감화적 기능이 있어요. 그 외에도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표라든가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속담 같은 것도 감화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했어. 고운 말을 하라는 거죠. 그 행동 유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 감화시키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 해서 감화적 기능. 다른 말로는 명령, 지령이라는 말도 써요. 그 다음에 친교적 기능, 사교적 기능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려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말을 하는 것도 다 사교적 기능입니다. 오늘따라 참으로 예뻐 보이십니다. 이거 사교적 기능이에요. 정말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능을 사교적 기능이라고 하죠. 그 외에 정보 제공 기능이 있죠. 약속 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용어들을 좀 바꿔 쓸 수 있어요. 언어에는 아름다움이 있죠. 미적 기능도 있을 수 있죠. 그 지문을 보시면 금방 문제 나오는 거죠. 다 외야 뭐라는 거 알겠어요?
정보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 물건 사라는 광고니까요. 가마적 기능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약속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도. 근데 언어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에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의 구수한 맛이 느껴진다. 미적 기능이 가장 발달한 것은 문학 작품 중에서 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적 기능이 가장 발달해 있겠죠. 아름다움의 기능.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서 미적 기능이겠죠. 문제는 쉬운 겁니다, 이건. 이런 것들은 거저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문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쩌다가 튀어나와요. 이것도 별 하나 정도는 주의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난도는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결코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처음에 너무 길게 하면 짜증나잖아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흐름도 봐드렸고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까지 정리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